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잘 해소되지 않는 반목과 갈등 구조에 대해서 그 원인과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경 이야기, 하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역사는 드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봐서도 안 되고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봐도 안 돼요. 반드시 성경과 역사 이 두 가지는 함께 공부를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이데올로기나 어느 사상에 너무 치우쳐 경도되어 가지고 그 삐딱한 사람은 성경을 봐도 안 되고 역사를 봐도 안 돼요. 정말 중심을 잘 잡고 냉정하게 그리고 공평한 그런 입장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 이게 반민특위 참 이게 반민특위 하니까 얼른 들으면 반민주적이란 말인가? 반민주적 특별위원회 이런 어감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시면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줄여서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특별히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 약칭 반민특위야. 이는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1948년도 국회 우리가 아시는 대로 7월 17일에 헌법을 다 만들어서 통과했는데 그 제헌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어서 그해 8월 15일에 우리나라 그 새로운 이승만 정부 출발하는데 48년도 8월 15일 바로 보세요. 그 제헌 국회가 48년 9월 7일 그러니까 한 달을 채 안 됐죠. 이승만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챙겨보니까 국권 강탈 일본이 조선의 국권 강탈에 적극 협조한 자, 또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박해하고 살상하고 했던 이 못된 자들, 이런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나라 1948년도 그해 출범한 정부, 그해 출범한 국회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정치 제도를 시작한 그 제헌 국회가 곧바로 그런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실력이 우리 그 당시 국회의원들 실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현대인들이 더 무지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많이 무지하지만은 그 당시 엘리트들은요 학원 가서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그런 학자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가만둬도 워낙 특출한 인물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우리나라
출범한 그 해가 나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임시정부 말고 지금 현재 1948년도 이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이제 국회하고 헌법이 통과되고 국회가 구성되고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뽑아내고 하는 그렇게 출범하면 나하고 동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내가 별로 그래 애국자는 아니지만요, 애착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역사 나이하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참 애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살밖에 되지 않은 국회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비추어 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는 직후에 생겨나거나 독립되거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거나 한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게 민주주의라든지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제가 잘 찾아볼 수 없어요. 몇 나라 있어도 몇 나라 안 돼요.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보고 목사가 내가 왜 정치를 이야기하느냐.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가 나오지요. 또 경제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신학은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학문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다 바로 가도록 계도를 해야죠. 자, 또는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경찰력까지도 배속되어서 그 반민특위 안에 지도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었던 건데요. 국민들 기대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경찰들의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용한 이승만 대통령 그 이전은 이제 군정이죠. 미군정 약 3년 동안 그 군정 기간 동안에 경찰을 새로 만들 뭐 그런 여지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고 형편도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충성하던 그 경찰 그대로 그냥 다 몇몇 사람 억지로 고사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경찰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경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제 시대에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은 비행기를 일본 군대에도 비행기를 헌납할 정도로 열심으로 친일 운동을 한 사람이 박흥식이야. 일본군 입대 전에 참여한 6당 일본군의 입대 선전, 그러니까 우리 조선 청년들을 일본 군대에 입대하라고 선전 대열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6당 천남선. 또 그 문인 중에서 춘원 이광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았어요.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를 색출하고 명단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이승만 정부가
뭐 반공하면서 기용했던 친일파 그 경찰들, 그런 친일파 지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렬한 반대로 우리 그 반민특위는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도 그 이듬해죠. 그 이듬해 6월 6일에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해버리고, 또 국회 안에 뭐 중도파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민특위의 기간을 단축하자고 선동해가지고 그해 49년도 10월에 4개월 만에 그냥 해체되고 말았어요. 이 참 그때 그 친일파를 명단도 다 작성했는데 그 서울에서 중앙경찰에서 그 특공대원들이 그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을 해가지고 그 조사해놓은 그 임명 작성해놓은 친일 임명 작성해놓은 그 모든 명단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다 파괴해 버리고 거기 반민특위 위원들을 무릎을 꿇어앉혀 족치고 이렇게 하면서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다시 말해 친일파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거는 그냥 손도 못 댄 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그때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그런 실력자들이요 전부 뭐라고 몰았냐면요, 빨갱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고 빨갱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들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몇 년 전까지 아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반민특위위원회 후손 자손이란 말로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래 눌려 살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유튜브나 위키 백과사전이나 반민특위라고 검색을 하면요 수많은 자료, KBS도 만들고 MBC도 만들고 또 역사연구소도 만들고 그런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여러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 자료를 봤어야 하는데 1000명 봤거나 2000명 봤거나 많이 봐요. 10만 명 정도 봤거나 안 봐. 뭘 보는지 도대체, 아니 유튜브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역사나 성경 안 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 두 사람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 이 건물은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이젤 수염을 틀어 올린 이 사람은요, 그 몽양,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몽양 여운형이라는 분인데 양평 사람이야. 우리 민족의 그 숨겨진 인물인데, 그 몽양이 활동하던 해방 전후에 한반도 안에서 몽양만한 인물이 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곁에 있는 사람이 장덕수라는 사람인데요. 설산 장덕수. 이 사람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다 그 10손가락을 꼽으면은 조선 인물 중에 10손가락을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인물들이 이런 몽양 여운형, 설산 장덕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이제 억눌렸던 나라들이 그런 투쟁을 하고 뭐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제한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이제 조선 땅에서는 3.1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3.1 운동 벌어질 때 이런 이 몽양 같은 분이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3.1 운동에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권력 욕심이나 이런 야심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애국애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그 조야에서 조선반도 조선 민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여운형이 낙점을 받은 겁니다. 여운형만한 인물도 없고 만약에 여운형을 해유 일본 척식국 장관인 고가 렌조라는 사람이 이 여운형을 만약에 해유할 수 있다면은 조선 반도를 능히 통치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이 정식으로 여운형을 일본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목적은 뭐겠어요? 구워 삶아 가지고 일본 앞잡이로 삼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그렇죠. 이때가 35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기상과 웅변과 목소리와 눈빛과 태도와 이런 모든 면에서 일본 내각 전체를 압도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여운형이. 이런 인물은 글쎄 뭐 제가 아는 게 다도 아니고 제가 아는 건 매우 제한적이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는 이만한 인물은 동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의 이 여운형이지만은요, 렌닌도 만나고, 모택동도 만나고, 그 다음에 손중산, 손문도 만나고, 장제석도 만나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 척식 장관 그 고가 렌조가 초대해가지고 완전히 국가 원수급 정도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발달된 모습이나 잘 사는 모습이나 이런 걸 다 보여줘요. 다 보여서 뭐 예우를 뭐 최고로 구워 삶아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별 수 없이. 야, 이런 일본하고 손잡고 막 내가 그 조그만 중간 역할 잘하면 내 출세기는 훤하다. 이렇게 되죠, 보통. 그래 될 것 같으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요. 그 35살 먹는 여운형을 초대했는데 임정에서 다 가면 안 된다 했어요. 가면 안 된다. 당신 아무리 당신이 지조가 있고 해도 결국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간다. 다 반대를 하는데 여운형은 글쎄 내가 나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저놈들이 아무리 내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야 나 넘어가지 않는다. 그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만 가시라. 나는 몽양을 믿는다. 몽양은 그런 해유에 넘어갈 인물이 아니다. 하고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여비까지 마련해 주면서 그 동경을 보내줬거든요. 그래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우를 다해요. 그 국가 원수급으로. 그리고는 이제 세계 만국의 기자 한 500명 이상을 만국 기자를 다 모아놨어요. 제국 호텔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회견을 하듯이 하고 연설을 하는데 여기 이제 몽양 여운형이 3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카이젤 소임을 쫙 틀어 올려가지고 포옹 잡고 당당하게 나가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이라는 그런 제목 내용을 가지고 그 연설의 달인이에요. 연설에. 그런데 그 연설을 누가 통역을 했냐면요. 이 설산 장덕수 선생이 나중에 동아일보 부사장도 지내고 그렇죠. 이 사람이 통역을 합니다. 이 동양의 어떤 작은 나라에 일본에 그 눌려 있는
식민지 국가의 한 인물 청년 35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 세웠는데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연설을 듣는데 뭐 기자든 뭐 일본 내각이든 아무도 숨도 못 쉬었다는 거야. 얼마나 압도했는지. 그리고 그 연설이 딱 끝나자 박수 갈채란 말할 것도 없고 그 척식국장은 고가 렌조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립하면서 말했냐. 조센 도크리스토 반자이 조센 도크리스토 조선 독립 만세. 아니 지금 조선 청년을 불러가지고 연설을 시켰는데 거기 있는 기자들하고 일본 내각의 척식국 장관 고가 렌저하고 모두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다니까. 조선 독립서 반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시라고. 이게 이 사실이니까요. 아니면 여운형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운형 평전. 여운형 평전이 최근에 여러 그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는요. 여운형에 대해서 말한 건 천분질도 안 돼. 그만큼 우리는 여운형을 그 레닌 만나고 모택동 만나고 장제성 만나고 손중산 손문 만났다 이래가지고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갔다고. 이분은 어떤 사상에도 그 물들지 않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사실 원래는 천도교 집안인데 천도교 정신에 좋은 거, 기독교 정신에 좋은 거, 공산주의 정신에 좋은 거, 자본주의 정신에 좋은 거, 옳은 거는요 다 받아들여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이라. 뭘 담아도 다 담고도 여유가 있는 그런 인물이 이 여운형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이고 초대해가지고 해유는 고사하고 해유 당해요. 여운형이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요 그 사실을 일본 정가가 알고요 그 당 내각이 해산됩니다. 여운형 연설 때문에.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할 것도 있고 아시아 대통령 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 인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직 이 어른의 그 사람됨이나 인품이나 덕망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렇지. 당시 여론조사를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한국 1위입니다. 지도자 중에서 몽양이 최고였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암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통역했던 장덕수도 암살당합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누가 암살했느냐? 누가? 반민족 친일파. 그리고 이승만 주위에 둘러 있으면서 이승만이 반민족 친일파를 척결 안 하고 중직에 기용해주고 하니까 이승만을 얻고라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우리 민족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승만을 자기들을 챙겨주는 이승만을 지키려고 한 거죠. 이승만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 반민족 친일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직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부자들은요 이때 척결하지 않은 그 친일파들이 일제 때부터 이미 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운형 편견 꼭 읽어보실 것을 그랬는데 재미도 있습니다. 여운형, 몽양 여운형하고 우사 김규식이 조선 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국으로 만들어내려고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곳을 갔었어요. 러시아에. 거기서 코민테른 같은 그런 회의가 열린 데서 이제 거기 가서 호소하리라 하고 갔는데 회의 장소가 모스크바로 바뀌었다네 또 전장. 그랬더니 이르쿠츠크에서요 양털 뭉치를 들쳐매고 야영을 하면서 37일간인가 고비 사막을 걸어서 건너가요. 그럼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그래도 이만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데는요. 이런 어른들이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지 좀 공부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요, 몽양하고 세종대왕을. 몽양과 세종대왕. 한 분을 더 꼽으라고 하면은 우사를 들어요. 김규식 박사. 언더우드의 양아들 김규식 박사. 그 세 사람 같은 분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거 없어. 진짜. 다른 사람들은요. 좋은 점도 있는데 변덕을 부리거나 권력에 대한 야망이 너무 커. 그러면 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별 수 없이요. 자, 이승만의 알 수 없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요. 오늘은 다 이야기가 안 되네 보니까요. 이승만은요, 애국지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 거야. 애국지사를 안 좋아해요. 애국지사는 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버려. 이승만 자기 혼자 존경을 받아야 될 걸 애국지사가 받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은요,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 안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으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했거나 애국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 안 좋아해요. 이승만은요, 힘이 있거나 언론을 갖고 있거나 하면 또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쟁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 경계하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승만은 백범 김구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몽양 여운형을 미워할 수 없지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고하,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언론을 갖고 있으니까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승만은 우사 김규식은 김규식, 장덕수, 이승만 이 세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라이벌 정도가 될 만한 그 학자요, 실력자다 하니까 역시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장덕수 막 안 좋아하고 이승만은요, 해공 신익희를 은근히 또 안 좋아합니다. 이승만은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까? 어떤 사람을? 보통 연속극 이어서 끝나죠. 이승만은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나면요, 우리 역사가 조금씩 보이게 되고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보이고 우리나라 갈등 구조가 어디로 말미암은 것인지 조금씩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이야기가 여운형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